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 70이 넘은 저는 이곳 경상도 깊은 산속 낡고 허름한 집에서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물 소리가 저의 유일한 친구이자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3년 전 남편 정석구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난 후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때만 해도 자식들이 저를 위로해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식들의 연락은 뜸해졌고 이제는 연락이 끊겨 간간히 소식만 들려옵니다. 그래도 조금은 덜 외로울 수 있던 건 마을 이장님께서 가끔 들러 제 안부를 물어봐 주셔서입니다. 할매, 아들들한테 연락이라도 왔소? 이장님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저는 그저 쓴웃음만 지을 뿐입니다. 주변 이웃들도 저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눈빛을 보내며 수근거립니다. 아들들이 서울에서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엄마한테 한 번을 안 찾아온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지만 저는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릅니다. 제 마음 깊숙이 묻어둔 커다란 비밀을. 그것은 바로 남편이 남기고 간 경기도 성남의 100억 원 상당의 상가 건물입니다. 남편은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건물은 우리의 노후를 위한 거예요. 하지만 욕심 많은 우리 아들들에게 말하지 말아요. 자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하길 바라요. 저는 남편의 뜻을 따라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의 피와 살을 나눈 아들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큰아들 정민석은 항상 야망에 차 있던 아이로 대학 시절부터 사업 성공을 꿈꾸며 가족보다는 자신의 미래만을 좇던 아이였습니다. 작은 아들 정우석은 형보다는 소극적인 성격이었지만 그 역시 돈 앞에서는 다를 바가 없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어도 저의 일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의 채소밭을 돌보고 계곡에서 빨래를 하고 저녁이면 텔레비전 앞에 앉아 드라마를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가끔 몸이 아플 때면 혼자서 버스를 타고 읍내 병원에 다녀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식들 생각에 눈물이 났지만 저는 제 안에 있는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큰아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에 반가움보다는 이해함이 앞섰습니다. 어머니, 너무 오랜만입니다. 사업이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네요. 민석이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형식적인 공손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 선 며느리는 겉으로는 화사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저는 무언가 다른 의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앞으로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갑자기 찾아온 이유가 궁금했지만 저는 침착하게 그들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민석이 부부가 방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작은 아들 우석이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이놈들이 웬일인가 싶었죠. 우석이는 형보다는 조금 더 소극적인 성격이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늦게 찾아와 죄송합니다. 형님이 갑자기 어머니를 찾아뵙다고 해서 저희도 걱정되어 왔습니다. 우석이의 말에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너희들끼리 경쟁이라도 하는 걸까? 작은 며느리도 큰 며느리 못지않게 눈치를 살피며 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집이 많이 어질러져 있네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작은 며느리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다 늙어서 뭐 어떠냐. 말이라도 고맙구나. 그날 밤 자식들이 모두 돌아가고 난 후 저는 오래간만에 남편과 찍은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미소를 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네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을 이장님이 급하게 찾아오셨습니다. 할매, 이제 여기 떠나려고? 섭섭하네요. 이장님의 말에 저는 무슨 일인가 해서 들어봤죠. 아니, 글쎄 이 집을 내놓았다고 부동산에 소문이 쫙 퍼졌더만. 아니에요. 제가 내놓은 건 아닌데 어째서 그런 소문이 났죠? 이 순간 저는 큰아들이 제 집을 내놓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민석이는 돈 욕심이 많아 얼마 되지 않은 제 집마저 탐을 냈었거든요. 며칠이 지나고 민석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뭔가를 숨기려는 듯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묵묵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어머니께서 성남에 꽤 큰 건물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표정을 관리하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가 남긴 거란다. 민석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저희가 어머니를 더 잘 모실 수 있었을 텐데. 그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더 잘 모시고 아니면 연락도 없는 거냐? 민석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게 어머니, 그 건물 관리가 쉽지 않으실 텐데 제가 대신 관리해드리면 어떨까요? 어머니께서는 편하게 지내시고 저희가 건물 관리를 맡아볼게요. 그의 말에 담긴 숨은 의도를 간파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 거라. 민석이는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가 떠나자마자 우석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형이 다녀갔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나요?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니다. 내 형이 그냥 들렀다 갔을 뿐이야. 우석이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형이 무슨 요구를 하지는 않았나요? 내가 걱정할 것 없다.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 거라.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식들의 탐욕스러운 모습에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다음날 민석이와 우석이는 가족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자식들의 의도를 알면서도 동의했습니다. 모임 장소는 읍내의 한 식당이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민석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와 함께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이 산골에서 혼자 지내시기에는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요. 우석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이미 우석이도 알고 있구나. 하지만 저는 감정을 누르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맙지만 난 지금 이대로가 좋구나. 산속 생활이 편해. 큰며느리가 나섰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집이 너무 낡았어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 집을 팔고 더 나은 곳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집은 내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야. 팔 생각이 없단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우석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 성남의 건물이 꽤 가치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 건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들의 눈빛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탐욕과 조급함이 가득한 자식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내 자식들 간의 싸움이 시작됐죠. 저는 물려준다는 말 한마디 없었지만 큰며느리가 말했어요. 그래도 장남이 어머니 재산을 먼저 물려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재산은 제가 물려받아야 되지 않아요? 저희가 더 어려운 형편이에요. 작은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내가 장남인데.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민석이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장남이 뭐예요? 형은 저 챙겨준 적 있어요? 난 아직 빚도 있어서 힘들다고요. 우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웃기지 마. 내가 빚이 있는 건 내가 똑바로 안 살아서 그런 거지. 그게 내 탓이냐? 어머니 재산은 당연히 장남 몫이야. 민석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아니야. 형. 어머니도 분명 내 형편을 더 걱정하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물려받아야 해. 꿈도 꾸지 마. 내가 어머니를 모실 거니까 당연히 재산도 내가 관리해야 돼. 그러다 자식들의 싸움의 화살이 곧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왜 그동안 재산에 대해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게 어머니 때문이에요. 저는 그의 돌변한 태도에 놀라 말을 잃었습니다. 우석이도 가세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우리한테 숨기고 혼자만 알고 계셨다니 우리를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게 아니라 제가 해명하려 했지만 그들은 제 말을 자르고 계속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민석이가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그 재산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진 않았을 거라고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 애들 학비도 겨우 되고
빚에 시달리고 있는데 어머니는 그걸 보고만 계셨단 말이에요? 우석이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은 채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렸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그 재산을 우리한테 주세요. 우리가 아들이잖아요. 당연히 물려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어머니는 안 주실 것처럼 하세요? 민석이가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너희들, 돈이 그렇게 중요하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벌써부터 재산 걱정이냐? 제 말에 아들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석이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는 그저 어머니를 걱정해서. 저는 그의 말을 끊고 일어섰습니다. 난 이만 가봐야겠다. 너희들끼리 잘 얘기 나누어라. 참다 못한 저는 결국 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들들은 저를 보고 깜짝 놀라 말을 멈추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의 모습에 실망이 컸죠. 그제서야 사별한 남편이 절대 자식들에게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 했던 뜻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계획대로 진행해 주세요. 제 자식들이 제 재산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민석이가 서류 뭉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의 재산을 저희가 대신 관리해드리기 위한 서류입니다. 여기에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제 재산에 대한 모든 권한을 교묘하게 민석이에게 넘기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난 아직 정신 멀쩡하고 내 돈 내가 관리할 수 있다. 민석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이건 그저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한. 저는 그의 말을 끊고 서류를 돌려주었습니다. 가져가거라. 난 서명 안 한다. 민석이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석이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형과는 달리 냉정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물 우리가 관리하게 해주세요. 어차피 사실 날도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제가 잘할 테니까 믿으시고 편하게 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자비마저 사라졌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부모를 이렇게 대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어. 우석이는 제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산 얘기만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결국 그를 내쫓다시피 해서 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들의 모습에 실망도 컸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이 일찍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꽃밭에 물을 주며 문득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이의 차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또 무슨 일일까? 불안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지만 저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석이가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래, 이번엔 또 무슨 일이더냐? 저는 냉하게 답했습니다. 민석이는 포기를 못했는지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생전에 어머니 건물 가져가겠다는 말씀 안 할게요. 대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저한테 증여하는 서류예요. 여기에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전에 가져왔던 서류랑은 다른 거니까 천천히 읽어보세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아들이 내 배 가르고 나온 아이가 이렇게까지 하다니. 하지만 저는 감정을 누르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돈이 급하니? 내가 널 그렇게 키웠냐? 민석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를 위한 겁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사기를 당하시거나 잘못된 결정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기를 당한다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사기 아니겠니? 민석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가족?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지금 가족이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고 정신과 의사와 간호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우석이가
그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어머님이 최근에 판단력이 많이 흐려지셨어요.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어 강제 입원시키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어. 제가 뒷걸음질 치는 사이 의사와 간호사들이 다가왔습니다. 민석이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최근 들어 재산을 모두 낭비하셔야 하고 망상 증세도 있으세요. 강박적으로 돈을 기부하겠다고 하시고 거짓말 마라.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것들아. 내가 널 낳을 때 이럴 줄 알았다면. 그때였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주사기를 들고 다가왔고 우석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진정제예요. 놀라지 마시고. 순간 저는 강하게 우석이를 밀쳐냈습니다. 그러자 민석이가 달려들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어머니. 저는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이장님, 이장님, 살려주세요. 그때 마침 밖에서 이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요? 할매한테 뭐 하는 짓이요? 이장님이 들어오시더니 상황을 보고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뒤이어 마을 사람들도 몰려왔고 자식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뒤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민석이와 우석이가 이미 제 명의의 통장을 몰래 만들어 대출까지 받아놓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제 도장을 위조해서 위임장까지 만들어 놓았더군요. 그리고 가장 참담했던 것은 두 아들이 서로 짜고 건물을 이미 담보로 대출을 받아놓은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가짜 공증서까지 만들어 놓았더군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제 재산으로 투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사업이 잘못되어서 급해서 제발. 민석이가 무릎을 꿇었지만 저는 이미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 뒤 저는 변호사를 통해 그동안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서류는 2달 전에 이미 건물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한 증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두 사람을 사기와 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이에요. 어머니, 그럴 순 없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우석이가 울부짖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자식들아, 돈에 눈이 멀어 부모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한 너희들이 그 애들은 뭘 보고 배우겠니? 경찰이 두 아들을 연행해 갈 때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속에서 천둥이 치는 것 같았습니다. 할매, 이제 어떡하실라고요? 이장님은 한숨을 쉬며 안타까운 눈길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장님, 걱정 마이소. 이제야 오히려 마음이 편하네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토록 염려하던 일이 결국 일어나고 말았네요.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이게 될 거예요. 며칠 뒤,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가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고소를 취하해 주세요. 아이들 아빠가 감옥에 가면.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들아,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건 너희 남편들이 선택한 거야. 그리고 이제 와서 자식들 핑계를 대지 말아라. 그동안 나를 산골에 버려두고 찾아오지도 않았잖니. 그들은 오열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손주들 사진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식들을 위한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옥에 가서라도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서울의 큰 병원에서 제 재산을 기부하는 약정식을 가졌습니다. 제가 모은 재산으로 불치병 어린이들을 위한 병동이 세워진다고 합니다. 기부 약정식이 끝나고 병원을 나서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큰 일이 났습니다. 두 아드님이 구치소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큰 아드님이 작은 아드님을 폭행했습니다. 재산 문제로 싸움이 붙었다고 하네요. 작은 아드님이 중상을 입어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가 키운 자식들이 이제는 감옥에서조차 서로를 물어뜯고 있다니. 병원에 도착해보니 우석이는 머리를 다쳐 중환자실에 있었고 민석이는 구치소 독방에 격리되었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우석이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들은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이 모든 걸 용서해 주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탐욕이 부른 참사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또다시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못한 걸까요? 아이들을 너무 강하게 벌한 걸까요?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병실 앞에서 밤을 새우며 저는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두 아이를 키우며 가졌던 꿈들, 그들의 첫걸음마, 첫 운동회, 대학 입학식,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녘, 의사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작은 아드님의 상태가 위급합니다. 뇌출혈이 심해져서.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간신히 중환자실로 들어가 우석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석아, 정신 차려라. 엄마다. 그때였습니다.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민석이가 동생의 소식을 듣고 자해를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 잘못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결국 제가 지키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정의, 도덕성. 그것들이 과연 제 자식들의 목숨보다 더 중요했던 걸까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을 좀 지켜주세요. 제발. 결국 우석이는 일주일간의 사투 끝에 의식을 되찾았고 민석이도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재판 당일 저는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피해자께서는 두 피고인에 대해 어떤 처벌을 원하십니까? 잠시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이미 제 자식들을 처벌했습니다. 제 재산을 모두 기부함으로써 그들의 욕심을 처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결국 두 아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다시 제 자식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여전히 그 산골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제가 기부한 재산으로 세워진 병원에서 매주 한 번씩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한 어린 환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기부하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란다. 지금도 가끔 자식들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두 사람 모두 평범한 회사원이 되어 열심히 살아간다고 합니다. 더 이상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 분수에 맞게 산다고 하네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남편의 영정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가 한 선택이 맞았나 봅니다. 비록 가슴 아픈 과정이었지만 아이들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 같아요. 세월이 흘러 저도 언젠가는 남편 곁으로 갈 것입니다. 그때 가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보, 저 잘했죠?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부모된 마음으로 자식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비록 가혹했을지 모르지만 때로는 이런 사랑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